안녕하세요. 텃밭 농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밭에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늘, 싹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싹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혹시 잎 끝이 노랗게 변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집 마늘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아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진짜 마늘 농사는 바로 지금 3월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하는 작은 실수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을 이겨낸 소중한 마늘을 위해 3월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올해 마늘 수확량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가을에 심는 마늘을 한지형 마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늘들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땅속에서 견뎌내야만 알이 굵고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겨울의 시련은 마늘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인 셈이죠. 겨울 동안 마늘은 성장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봄이 오고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이 되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다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마늘의 평생 건강과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뿌리는 다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잎은 광합성을 위해 하늘로 솟아오르죠. 이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마늘은 튼튼한 거인으로 자랄 수도 있고 비실비실한 약골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은 단순히 싹이 났네 하고 넘어갈 시기가 아니라 마늘의 성장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줘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3월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늘 밭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밭의 모습을 둘러보세요. 싹이 고르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유난히 비어 보이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구역만 싹이 나지 않았다면 그곳의 토양에 문제가 있거나 겨울 동안 동해를 심하게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마늘 싹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싹의 색깔은 어떤가요? 건강한 마늘 싹은 짙은 녹색을 띠어야 합니다. 만약 잎 끝이 노랗게 변했거나 전체적으로 색이 옅다면 영양 부족이나 과습 혹은 냉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싹의 굵기와 자라나는 속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른 싹들에 비해 유난히 가늘거나 성장이 더디다면 뿌리 발육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상태를 만져보세요.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질퍽거릴 정도로 축축한가요? 겨울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토양이 다져지거나 혹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관찰을 통해 우리 마늘밭에 건강진단서를 만드는 것이 3월 마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싹이 났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애정 어린 눈으로 여러분의 마늘 싹 하나하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늘 밭을 진단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흙 부풀리기 작업입니다. 겨울 내내 눈과 비, 그리고 서리를 맞으며 땅은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굳은 땅은 마늘 뿌리가 숨을 쉬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마늘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이나 작은 갈퀴를 이용해서 마늘 싹 주변의 흙을 살살 긁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흙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뿌리의 호흡을 돕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앞으로 주게 될 비료나 물이 뿌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흙 표면을 약 2에서 3cm 깊이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 작은 수고가 마늘의 폭풍 성장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늘에게 보내는 봄의 첫 인사입니다. 흙 부풀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여기서 첫 번째 흔한 실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잘못된 타이밍에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이 앞서 땅이 완전히 녹기도 전에 혹은 비가 온 직후 질퍽거리는 상태에서 흙을 긁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땅이 아직 얼어있거나 너무 축축한 상태에서 흙을 만지면 흙의 구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토양의 떼알 구조가 파괴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흙 알갱이들이 떡처럼 뭉쳐져서 나중에는 시멘트처럼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도 물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토양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흙 부풀리기 작업의 최적기는 밭의 흙을 손으로 한 줌 쥐었다 폈을 때 흙이 부슬부슬하게 잘 흩어지는 상태일 때입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속은 아직 질퍽할 수 있으니 반드시 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작업은 금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건강한 마늘을 키우는 비결 중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늘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할 차례입니다. 바로 잡초입니다. 3월의 봄볕은 마늘에게만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보낸 수많은 잡초 씨앗들도 이때다 싶어 경쟁적으로 싹을 틔웁니다. 잡초는 단순히 보기 싫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어린 마늘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잡초는 마늘이 흡수해야 할 소중한 양분과 수분을 무섭게 빨아들입니다. 또한 햇빛을 가려 마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바람의 흐름을 막아 병충해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잡초가 어릴 때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가 마늘 뿌리와 엉켜 나중에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잡초를 뽑다가 애꿎은 마늘 뿌리까지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3월에는 잡초가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어릴 때 뽑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흙을 부풀려주면서 동시에 작은 잡초들을 함께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뽑아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은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마늘이 오롯이 모든 양분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잡초를 관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월에 마늘밭에 물을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고뇌를 안겨주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3월은 아직 날씨가 춥고 건조한 날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 동안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면 땅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늘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말라 있으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토양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을 외서 10cm 정도 파보는 것입니다. 속흙까지 바싹 말라있고 푸석푸석하다면 날씨가 좋은 오전 중에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잎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흙 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줘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마늘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곧이어 줄 비료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밭에 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주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과도한 물주기, 즉 과습입니다. 가뭄보다 과습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에게 과습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아직 3월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고 땅의 온도도 차갑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마늘은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지만 물에 잠겨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진흙이나 찰흙 토양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마늘의 뿌리 기능이 마비되고 잎은 힘없이 노랗게 변하며 결국에는 포기 전체가 죽게 됩니다. 곰팡이성 질병인 흑색서금균 핵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 발생할 확률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물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흙 표면이 말라 보인다고 해서 바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 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흙을 파봤을 때 습기가 느껴진다면 아직 물을 줄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3월 마늘 물주기의 핵심은 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과도한 물이 오히려 마늘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이제 마늘의 폭풍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첫 번째 비료주기, 즉 1차 추비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늘은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앞으로 굵은 알을 만들어내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반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월에 주는 첫 번째 비료는 마늘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마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질소 N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의 잎, 즉 마늘종이 튼튼하고 넓어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땅속의 마늘 알을 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추비는 질소 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는 지역과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마늘 싹이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그리고 땅이 완전히 풀린 후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주면 추위로 인해 비료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주면 초기 성장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양 공급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늘이 가을에 야구공만한 크기가 될지 아니면 새끼손톱만한 크기가 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료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비료의 종류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농부의 철학과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는 깻묵이나 퇴비처럼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들어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비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화학 비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화학 비료는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요소 비료는 질소 함량이 매우 높아
마늘의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1차 추비로 요소 비료를 사용합니다. 또는 질소, 인산, 칼리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복합비료, NK 비료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비료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료 포장지에 적힌 권장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보다 조금 적게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료는 많이 줄수록 좋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마늘 뿌리를 상하게 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 상황에 맞는 비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비료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잘못된 종류의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앞서 1차 추비에는 잎과 줄기를 키우는 질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부님들께서 마늘 알을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인산 P이나 칼리 K, 성분이 높은 비료를 처음부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에게 스테이크를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산은 꽃과 열매를, 칼리는 뿌리와 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성분들도 마늘 성장에 꼭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나중입니다. 마늘의 성장 초반부인 3월에는 지상부, 즉 잎과 줄기를 최대한 크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잎이라는 공장이 커야 나중에 마늘이라는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시기에 질소는 부족하고 인산이나 칼리가 너무 많으면 잎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땅속에서 마늘 쪽이 너무 일찍 나뉘는 벌마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벌마늘은 저장성이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추비는 반드시 질소 위주의 비료, 예를 들어 요소 비료나 질소 함량이 높은 복합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늘 성장 단계에 맞는 정확한 영양 공급, 이것이 전문가와 초보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비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어떻게 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이 잘못되면 비싼 비료를 주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마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마늘 포기 사이에 비료를 흩어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료 알갱이가 마늘의 잎이나 줄기, 특히 잎이 갈라지는 생장점 부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료가 식물에 직접 닿으면 그 부분이 타버리는 비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 피부에 화학약품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늘 포기에서 약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골을 파고 비료를 넣어주거나 비닐 멀칭을 한 경우에는 구멍 속으로 비료를 조심스럽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를 준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물을 뿌려주거나 호미로 흙을 살짝 긁어 비료가 흙과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고 뿌리가 양분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는 액비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매우 빠르지만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료 주기, 그것은 바로 식물과 거리를 두고 흙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3월에 마늘밭을 둘러볼 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바로 잎이 노랗게 변한 마늘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황화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기가 우는 이유가 배고픔, 졸음, 아픔 등 다양한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은 영양 부족, 특히 질소 결핍입니다.
잎이 전체가 연두색으로 변하다가 아래쪽 늙은 잎부터 노랗게 변한다면 질소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대로 질소질 비료를 보충해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습입니다. 흙이 계속 축축한 상태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잎이 노랗게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주기를 중단하고 밭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리장애입니다. 갑작스러운 저온이나 극심한 가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마늘이 몸살을 앓으며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날씨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영양제 등을 연면시비하여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 병충해입니다. 특정 부위에 반점이 생기면서 노랗게 변하거나 포기 전체가 시들면서 노래진다면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 잎의 색깔은 마늘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노란불이 켜졌는지 그 원인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늘 잎이 노랗게 변하는 원인이 영양 부족이라고 판단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노란 잎이 다 같은 질소 부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는 질소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냐에 따라 증상이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질소가 부족하면 밭 전체의 마늘이 전반적으로 색이 옅어지면서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마그네슘, 고토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잎의 잎맥 사이, 즉 잎의 살 부분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줄무늬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새로 나오는 어린 잎의 끝이 타들어가거나 기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황이 부족해도 잎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하는데 질소 결핍과 다른 점은 주로 위쪽의 새 잎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잎의 어느 부위가 어떤 형태로 노랗게 변하는지를 보고 부족한 영양소를 진단합니다. 물론 일반 텃밭 농부가 이 모든 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늘 잎이 노랗게 변했을 때 무조건 질소 비료만 줄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칼슘, 미량 요소가 포함된 복합 비료나 영양제를 함께 공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야말로 마늘을 건강하게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토양과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다면 이제 외부의 적인 병해충으로부터 마늘을 지켜낼 차례입니다. 3월은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낸 각종 병균과 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미리 방어막을 쳐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져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3월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곰팡이성 질병인 잎마름병과 흑색썩음균 핵병, 그리고 해충인 고자리파리입니다. 잎마름병은 잎이 끝부터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하며 흑색썩음균 핵병은 땅과 맞닿은 줄기 부분을 썩게 만듭니다. 고자리파리 애벌레는 땅속에서 마늘의 뿌리와 인경을 갉아먹어 포기 전체를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이러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경에 맞춰 예방 차원의 방제를 한두 차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제 방법에는 친환경 약재와 화학 농약이 있으니 본인의 농사 방식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괜찮은데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잎, 마늘, 고추 등을 우려내어 만드는 친환경자가 제조 약제이고, 다른 하나는 농약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화학 농약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지향하는 분들은 직접 만든 약제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목초액이나 유황을 희석해서 뿌려주면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담배꽁초를 우린 물이나 돼지감자 삶은 물은 살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약제들은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화학 농약에 비해 약하고 자주 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화학 농약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약사에 방문하여 마늘 입마름병 약이나 고자리파리 약을 문의하면 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약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화학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포장지에 적힌 희석 배수와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양보다 진하게 타서 사용하면 약해를 입을 수 있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을 뿌릴 때는 바람이 없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예방 방제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흔한 실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방 조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3월에 마늘 싹이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우리 밭은 깨끗해서 벌레도 없고 병도 안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며 예방 방제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병균과 해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포자나 해충의 알은 이미 흙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온도와 습도 조건이 맞으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잎에 반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마늘 포기가 시들기 시작하면 이미 병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때 부랴부랴 약을 쳐도 병든 마늘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렵고, 주변에 건강한 마늘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고자리파리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땅속에서는 애벌레가 이미 뿌리를 다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늘 폭이 전체가 주저앉는 것을 보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3월의 예방 방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때가 방제의 최적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예방 노력이 가을의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겨울 동안 마늘의 이불이 되어주었던 볏짚, 왕겨, 낙엽 등의 피복물, 멀칭. 3월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피복물은 겨울 동안 마늘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며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 이불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덮여있는 피복물은 땅의 온도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여 마늘의 촉이 생육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복물 아래는 습도가 높아져 병균이나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순경 날씨가 완전히 풀리면 피복물을 살짝 걷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 싹 주변의 피복물을 옆으로 살짝 밀쳐내어 싹이 햇빛을 잘 받고 흙이 공기와 잘 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온 상승 효과와 함께 비료를 주거나 흙을 긁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지역의 날씨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있는 지역이라면 너무 일찍 피복물을 걷어냈다가 마늘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 예보를 주시하면서 마지막 추위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밭이 유난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 땅이라면 3월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마늘 농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땅은 봄비가 조금만 와도 밭이 질퍽거리고 물이 고여있기 쉽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습은 마늘 뿌리를 썩게 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밭을 만들 때 모래나 퇴비를 섞어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지만 이미 마늘을 심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수로 정비입니다. 마늘 두둑과 두둑 사이의 고랑을 홈이나 삽으로 조금 더 깊게 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둑에 고여있던 물이 고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또한 밭에 가장자리를 따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과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구역에만 물이 유독 심하게 고인다면 그곳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마른 흙이나 모래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수 문제,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3월에 땀 흘려 파놓은 작은 물길 하나가 여러분의 마늘을 살리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3월의 날씨는 변덕 그 자체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기온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연약한 마늘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추위는 새로 나온 어린 잎에 냉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잎 끝이 하얗게 변하거나 심한 경우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마늘이 죽지는 않지만 냉해를 입으면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전체적인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 예보에서 영하의 기온이 예보된다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무렵에 마늘 밭 위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의 복사 냉각을 막아주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다시 걷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해 마늘이 이미 냉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날이 풀린 후에 요소 비료를 물에 아주 옅게 희석해서 잎에 직접 뿌려주거나 연면시비,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 같은 식물 영양제를 공급해주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덕스러운 3월 날씨,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면 마늘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또 하나의 숨겨진 팁이 있습니다. 바로 토양 산도 pH 관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료나 물 주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밭의 흙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양의 산도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약산성에서 중성 pH 6.0부터 7.0까지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토양이 너무 강한 산성 pH 5.5 이하 이 되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많이 주어도 마늘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싼 보약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토양 속의 유해한 물질이 더 잘 녹아나와 마늘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특성상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밭도 산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은 이러한 토양 산도를 교정해 주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간이산도 측정기를 이용해 밭의 산도를 확인해보고 만약 산성으로 나온다면 소석회나 고토석회를 밭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마늘의 양분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흔한 실수. 보이지 않는 토양 산도를 무시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이 유난히 비실거리거나 냉해를 입어 회복이 더딜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란 비료를 흙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여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식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도 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뿌리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잎을 통해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마치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월의 연면시비가 효과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추위로 냉해를 입었을 때. 둘째, 과습이나 가뭄으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양분 흡수를 잘 못할 때. 셋째, 특정 미량 요소 결핍 증상이 보일 때입니다. 연면시비용으로는 요소 비료를 물에 아주 옅게 물 20리터에 20에서 40g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칼슘,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4종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해진 희석 배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진하게 주면 잎이 타버리는 약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는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잎 뒷면까지 골고루 흠뻑 젖도록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 방법이며 건강한 토양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3월 마늘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늘을 위해 가장 먼저 밭의 상태를 꼼꼼히 진단하고 딱딱해진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잡초는 보이는 즉시 제거하고 물은 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늘의 잎과 줄기를 키우는 질소 위주의 첫 번째 비료를 제때 정확한 방법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특히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만 잘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마늘 농사 전문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월의 작은 관심과 수고가 올가을 여러분의 광주리를 가득 채울 굵고 단단한 마늘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마늘 수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가득한 텃밭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의 마늘밭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